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먼저 주간 주요 이슈를 분석합니다. 대선 레이스가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후보들 간의 주도권 경쟁이 격해지고 있습니다. 정책 대결이 아닌 색깔론과 지역 감정 조장 등 구태의연한 방식의 선거운동이 과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반도 안보 불안 상황이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미국과 중국, 북한 모두 여론전에 치중하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오는 25일 북한군 창설일과 다음 달 대선이 한반도 긴장의 최대 변수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속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첫 준비 절차가 대선 전인 다음 달 2일로 정해졌습니다. 수사 때부터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해온 박 전 대통령이 첫 준비 기일에 직접 법정의 모습을 드러낼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삼성동 자택을 팔고 내곡동에 새 자택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말정산 폭탄에 이어 이번에는 4월의 폭탄으로 불리는 건강보험료 정산이 있습니다. 월급이 오른 직장인 844만 명은 1인당 평균 13만 3천 원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해마다 오르는 보험료에 추가 보험료 정산까지 직장인의 유리지갑은 갈수록 얄팍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이승준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선 검찰의 박근혜 전 대통령 기소와 본격적인 선거 활동을 시작한 대권 주자들의 움직임 등을 신속하게 전했는데요. 오늘은 뉴스14 출발 640 뉴스 리뷰를 살펴본 이재원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뉴스14에 대한 모니터 내용부터 만나보시죠. 뉴스14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1시 45분부터 오후 2시 45분까지 주요 이슈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과 생동감 있는 현장 중심 뉴스를 통해 오후 뉴스의 기준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지난 17일 뉴스14는 후보 등록을 마친 각 당의 대통령 후보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의 총액과 내용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등이 신고한 재산과 공개한 병역 납세 내역을 다뤘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18억 6천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는데 경남 양산의 집과 서울 서대문구 연립주택, 모친 소유의 부산 영도 아파트 등 부동산이 대부분입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25억 5천만 원을 신고했는데 홍 후보 본인과 차남 소유 서울 송파구 아파트가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후보들 가운데 가장 재산액이 많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1,196억 원을 신고했습니다. 자신이 창업한 안랩 주식이 대부분이었고 본인 명의 예금 52억 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서울 개포동과 대구 분당 아파트를 포함해 48억 원을,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3억 5천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재산액에 이어 보도된 납세액 역시 안철수 후보가 가장 많았습니다. 최근 5년간 납세액 기준 소득세로 202억 원을 납부했는데요. 문 후보는 2억 2천만 원, 홍 후보 1억 4천만 원, 유 후보는 8천여만 원을 각각 납부했습니다. 또한 뉴스14는 군복무와 정과 관련된 공개사항도 상세히 보도하였습니다. 여성인 심 후보를 제외하고 문 후보는 육군 특전사로 2년 6개월 복무한 뒤 만기 제대했고 안 후보는 해군으로 입대해 3년여간 복무하고 대위로 전역하는 등 남성 후보들은 군복무를 정상적으로 마쳤습니다. 전과 기록에 대해서도 자세히 보도를 했는데요. 문 후보는 1975년 유신반대 시위를 하다 기소됐고 2004년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을 받는 등 2건의 전과가 있었습니다. 홍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을 받았지만 사면 복권됐고 심 후보는 1993년 구로지역 노조 동맹파업 주동자로 지명수배되는 등 2건의 전과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같은 보도는 대선 후보들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날 재산, 세금, 병역, 전과 등 도덕성과 관련된 지표들을 모아 정리해줘 시청자들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대선 후보 병역 이행 현황 그래픽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삽입되었습니다. 그래픽에는 문 후보, 안 후보, 홍 후보, 유 후보 4명의 자료가 제시되었으나
여성인 심 후보를 제외한 5명의 남성 후보들은 모두 군복무를 정상적으로 마쳤습니다. 라고 보도해 숫자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또 유 후보와 심 후보가 유세하는 장면에 대부분 부동산, 안랩 주식 비중 가장 커라는 자막이 나가 영상 정보와 텍스트 정보가 부조화를 이루는 듯 보였습니다. 앞서 안 후보에 대한 보도에 제시된 자막이었는데 다른 후보의 영상이 함께 보이니 마치 관련 영상이 잘못 나가는 것처럼 보일 소지가 있어 보였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17살 A양에 대해 검찰이 정신감정을 의뢰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전문가에게 문의한 결과 피의자가 사이코패스일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범행 당시 피의자의 정확한 심신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감정 유치할 계획이라고 밝힌 인천지검의 발언을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감정 유치는 정신감정이 필요한 경우 병원이나 치료감호소에 신병을 유치하는 강제 처분이라고 설명하고 보도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단신이라고 하더라도 맥락 정보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아 아쉬움을 자아냈습니다. 지난달 29일 벌어진 사건이라는 구체적인 정보도 없었고 인천지검이 입장을 내놓은 시간도 누락되는 등 육하 원칙에 충실하지 않았습니다. 시청자들이 누구나 알고 있는 사건이기에 이 같은 정보를 다루지 않았다면 맥락의 변화를 짚어줘야 한다고 봅니다. 이 사건은 범죄의 잔혹성과 범죄의 동기가 명확치 않아 사회적인 충격을 안긴 사건이었고 범인의 정신 상태에 대해 다양한 추측이 나왔던 사건입니다. 더구나 연합뉴스TV는 지난 4월 2일 인천 8살 초등생 유괴 살해범 조현병 단독 범행 결론이라고 보도까지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보도에는 조현병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인천 연수경찰서의 발언을 토대로 한 것이었고 이번 정신감정은 인천지검에서 의뢰한 차이가 있습니다. 경찰의 초동수사 당시 조현병이라는 발언이 보도되었는데 검찰에서 사이코패스 가능성을 의뢰한다는 변화의 포인트를 짚어주었다면 좋았으리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비록 시간상 제약으로 인해 짧게 다뤄졌다 하더라도 조현병을 앓는 시민들에 대한 그릇된 인식이 선입견을 만들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보다 세심히 다뤄져야 하는 이슈라고 여겨집니다. 네, 뉴스 1사를 살펴본 이재훈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 함께 했는데요. 출발 640 뉴스 리뷰는 또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만나보시죠. 출발 640은 오전 6시 30분부터 7시 50분까지 직장인들의 바쁜 아침에 빠르게 경제, 국제, 스포츠, 문화 등의 뉴스를 전하는 아침 시간대 와이드 뉴스입니다. 세월호 참사 3주기인 4월 16일 다음 날 아침, 전국에서 3년 전 그날을 기억하고 아픔을 나누려는 추모 행사들을 종합해 보도해 주었습니다. 세월호가 무트로 올라왔지만 미수습자 9명의 조속한 수습과 정확한 침몰 원인 규명을 기원하면서 희생자들의 넋을 기린 현장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참사 3주기를 맞아 팽목항에 모인 천여 명의 추모객은 더 이상 슬프지 않도록 나는 다시 노란 날개를 펴고 날아오르려 한다는 의미로 노란 풍선 수백 개를 하늘로 날리며 희생자들을 추모했습니다. 세월호의 안식처가 된 목포 신항에 추모객들의 발길이 쉼없이 이어지고 부두 울타리에 노란 리본 수만 개가 묶여있는 모습이 보도되었습니다. 기억식이 열린 안산 정부 합동 분향소도 온종일 노란 물결을 이뤘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팽목항, 세월호가 무트로 올라온 목포 신항, 세월호에 탄 학생들 대부분이 다니던 단원고가 있는 안산의 정부 종합분향소 등 각지의 표정을 전했습니다. 또한 미수습자 9명에 대한 염원을 담아 의미를 더했습니다. 미수습자 허다윤 양 아버지의 목소리로 세월호가 끝난 것이 아니고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말을 전하며 9명이 모두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는 간절한 염원을 전했습니다. 또한 목포신항의 추모객의 인터뷰에서는 진실이 밝혀지기를 촉구한다는 발언이 전해졌고 안산 분향소에서는 유가족들의 위로를 전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3주기에 맞춰 전국 곳곳의 추모 분위기를 보도한 점은 좋았으나 세월호 참사 이후 재난사고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나 안전 시스템에 대한 점검 차원의 후속 보도도 이어졌으면 하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뉴스 리뷰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따라 방한한 미국 백악관 관계자가 사드 배치 완료는 한국 차기 대통령이 결정할 일이라고 발언을 해 일어난 논란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이 문제가 되자 정부와 주한미군 측은 배치 전략은 불변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한국 방문에 동행한 백악관 한 관계자는 기내 브리핑에서 사드 배치와 관련한 질문에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사드 배치가 진행 중이지만 한국이 새 대통령을 뽑을 때까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뉴스 리뷰는 이는 사실상 사드 배치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으로 한국과 미국 정부의 종전 입장과는 확연히 다른 기류로 읽힌다고 해설해 주었습니다. 그동안 조속한 시일 내에 사드 배치를 완료하겠다고 해왔던 한국, 미국 정부의 입장에 변화가 감지된 것인데요.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지난 미-중 정상회담에서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 전략적 합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대북 제재에 협조할 경우 무역, 통상 분야에서 일정한 양보를 할 수 있음을 내비친 바 있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외교부와 주한미 대사관은 해명을 했습니다. 외교부는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것이 한미 양국의 공동 입장이라고 밝혔고 주한미 대사관도 사드 배치와 관련해 정책 변화는 없다며 해명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뉴스 리뷰는 단순한 실언으로 정리되는 분위기이지만 미 백악관 관계자가 민감한 현안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대선 이후 사드 배치 속도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한 경고 수위를 높이고 있는 만큼 미국, 북한, 미국, 중국, 한국의 역학관계가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가늠해 볼 수 있는 보도라 눈길을 끌었습니다. 방한 중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면담을 한 뒤 북한이 비핵화를 거부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시리아 폭격까지 거론하며 미군의 힘을 시험하지 말라고 경고하였습니다. 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역시 미국에서 북한이 비핵화를 거부하면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는 등 북한에 대한 압력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향후 미국, 중국, 한반도의 외교 안보 구도와 대선 후보의 공약과의 관계를 다룬 심층 보도가 마련된다면 좋을 듯합니다. 연합뉴스TV에서 방송하는 제작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 소감을 들어보는 캠퍼스 TV 리포트 순서입니다. 지난주 제작 프로그램을 모니터한 성신여자대학교 청정융합과학과 정지훈 학생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어떤 프로그램 살펴봤습니까? 네, 저는 지난 4월 16일에 방송된 성공 다큐 정상의 서다를 모니터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손톱깎이 기술 하나로 세계 곳곳에 수출하며 한국의 기술력을 세계에 알린 기업인 3세븐의 성공 신화 이야기를 흥미롭게 전했는데요. 자세한 모니터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성공 다큐 정상의 서다에서는 3세븐의 성공 신화 관련 주요 내용을 크게 4가지로 나누어 프로그램 중간마다 소제목을 보여주었는데요. 전체적인 내용 흐름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줘 시청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는 0.02mm 차이가 만든 혁신입니다. 3세븐은 미군용 드럼통을 잘라 손톱깎이를 만들었던 1960년대 중반부터 손톱깎이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고가의 다른 나라 제품들과 달리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으로 전 세계 시장의 수요를 만족시킨 덕분에 3세븐은 미국 시장 진출을 할 수 있었습니다. 3세븐은 미국 시장 진출에 완벽히 성공한 듯 했지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미국에 수출한 물품에 하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손톱깎이 포장용 가죽이 열로 인해 화학 반응을 일으켜 제품에 곰팡이가 생겼고 3세븐은 결국 기업의 신뢰를 위해 10만 개 이상의 제품을 모두 수거 소각시켰다고 합니다. 그 당시 이야기를 3세븐 사장의 인터뷰와 그림을 통해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하자 물품을 전량 소각했다. 손실액은 무려 2억 5천만 원에 달했다. 이 사건 이후 3세븐은 무엇보다 품질 향상에 집중했고 손톱깎이의 아랫날이 0.02mm 긴 획기적인 손톱깎이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내용을 그림과 전문가의 인터뷰를 통해
쓰리세븐의 제품과 기존의 손톱깎이를 비교하며 개선된 점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줘 이해를 도왔습니다. 그러나 3세븐은 아랫날의 길이를 0.02mm 길게 제작하는 기법을 도입해 날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값진 성과였다. 두 번째 내용은 미국 시장을 공략하라입니다. 3세븐의 기술력은 인정받았지만 손톱깎이는 단가가 낮아 이윤을 내기에 어려움이 있었다는데요. 단가가 높은 품목을 알아보던 중 고심한 끝에 독일의 고가 손톱 손질 세트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미국 회사와 함께 협력하여 물건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미국의 한 회사는 3달 안에 100만 개라는 엄청난 주문량을 요구해 전 직원이 노력해서 납품에 성공했고 미국 내 소비자들에게도 저렴한 가격에 인기가 높았다고 합니다. 이후 미국의 월마트에까지 입점하면서 미국 진출 15년 만에 점유율 78%를 기록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 내용은 777 대 37, 바로 상표 등록의 문제였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37이라는 상표를 등록하려 했으나 미국의 항공사인 보잉이 기내용 손톱깎이 보잉 777로 상표 등록이 먼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대기업이었던 보잉과의 싸움은 승산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바로 선사용주의인데요. 선출원주의와 선사용주의의 개념을 정리하여 설명해줘 생소한 개념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그 사람이 우선을 끊었는데 미국은 선사용주의입니다. 먼저 사용한 사람이 권한을 가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4년간의 노력 끝에 37은 보잉 777보다 먼저 사용됐음을 증명하는 증거 서류를 제출하여 결국 상표의 공동 사용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37은 브랜드 가치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짝퉁과의 전쟁입니다. 미국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자리 잡은 뒤 37은 새롭게 중국 시장으로 진출해 중국 시장 내에서 고품격 이미지를 위한 디자인과 중국 제품과는 다른 고품질을 전략으로 삼으며 제품을 개발했다는데요. 이 덕분에 37 손톱깎이는 중국 내 소비자들에게 인기 있는 제품이 될 수 있었답니다. 중국 상인들은 판권을 얻고자 했지만 37은 시장 교란을 막고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판권을 넘기지 않았다는데요. 높은 인기 때문이었을까요? 중국 시장 내에서는 불법 복제품들이 유통되기 시작했고 급기야 제품의 90% 이상이 모조품으로 판매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상황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던 37은 복제품 단속을 하며 모조품을 전량 수거해 소각했다는데요. 이 부분에서 당시 중국에서 방송되었던 자료 화면을 함께 보여주어 상황 이해가 잘 되었고 그 당시의 현장감을 생생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김상목은 복제품으로 유통될 제품을 전량 도입해 수거한 뒤 불태워버렸다. 이렇게 모조품을 전량 소각한 사건을 계기로 37은 명품 시장 명품 이미지 구축에 성공하며 명품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150억 원 상속세와 인수합병입니다. 미국과 중국에 성공적으로 시장 진출을 마친 37에게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바이오 제약회사인 크레아젠을 인수합병하는 과정에서 증여한 주식으로 인한 문제인데요. 이 과정을 인터뷰와 상세한 내레이션, 그리고 보기 쉬운 그림 덕분에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을 쉽게 설명해줘 이해를 도왔습니다. 인수합병 과정에서 37, 크레아젠, 홀딩스 이 세 기업의 갈등 끝에 37은 다시 기업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고 이후 노인들을 위한 발톱깎이, 나를 교체할 수 있는 제품 등의 신제품 개발에 힘썼습니다. 이처럼 37은 수차례 어려움을 겪었지만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으로 이겨낼 수 있었고 결국 세계 시장의 35%를 차지하며 손톱깎이 시장에서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성공 신화를 만들어냈던 것처럼 앞으로도 37의 새로운 신화를 써내려 가길 기대합니다.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네, 모니터 내용 함께 잘 봤습니다. 이 손톱깎이 하나에도 섬세하게 들어있는 우리의 기술력을 알아볼 수가 있었는데요. 정지훈 학생은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에 남았습니까? 네, 저는 마지막 부분의 인터뷰 내용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반 이상이 아직 손톱깎이 없이 가위나 칼로 손톱을 자른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우리는 평소에 쉽게 사용하고 있는 손톱깎이지만 없는 나라에서는 낯설고 또 필요한 물건일 수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앞으로 손톱깎이가 미국과 중국을 넘어 새로운 시장에 진출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편리함도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정지훈 학생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19대 대통령 당선인은 정권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대통령직 직무에 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인물과 정책에서 준비된 대통령이 필요하고 선거 유세 기간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TV와 비평 시간에는 대선 후보의 정책 검증 등을 우리 언론들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명희대학교 디지털 미디어학과 최선규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19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보름여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언론들 다양한 형태로 대선 후보들의 정책 검증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네, 언론의 선거 보도는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의 정책이나 공약, 도덕성이나 자질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올바른 선택을 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에 대한 언론 보도는 정책이나 공약을 단순히 소개하는 차원을 넘어서 정책이나 공약이 가져오는 효과와 실현 가능성을 검증해서 정책의 장단점을 유권자들이 정확히 판단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됩니다. 탄핵 정국에서 대선 정국으로 넘어가면서 우리 언론도 선거 보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우리 언론에서는 아직도 후보자 여론조사를 이용한 선거 판세 보도나 후보의 행보를 쫓아가는 선거 트레일 보도, 후보의 도덕성이나 자질을 둘러싸고 각 캠프 간에 벌어지고 있는 네거티브 공방을 그대로 전하는 보도는 많지만 후보의 정책과 공약을 소개하거나 검증하는 정책 검증 보도는 아직 적은 실정입니다. 지난 4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 동안 공중파와 종합편성 채널 텔레비전 뉴스에서 선거 보도는 총 139건이었는데 그 보도 중에서 후보의 행보를 쫓아서 동향을 스케치하는 선거 트레일 보도가 61건으로 제일 많았고 각 캠프가 다른 후보를 공격하는 메시지를 그대로 옮기거나 이들을 후보 간의 공방으로 처리하는 보도가 20건, 후보 지지율의 변화 등을 보도하는 판세 분석 보도가 17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후보의 정책이나 공약을 소개하거나 이것을 검증하는 보도는 11건에 불과했습니다. 신문이나 라디오에서는 다행스럽게 TV 방송보다는 후보의 정책 검증 보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편입니다. 네, 그럼 각 후보별 정책 검증을 신문과 방송으로 좀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특정 신문에서는 후보별로 전문가와 집단 토론 방식으로 정책 검증을 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띄고 있는데요. 신문에선 대권 후보의 정책 검증을 어떻게 하고 있고 또 보도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면 짚어주시죠. 네, 신문은 속보성은 방송에 비해서는 떨어지지만 텍스트 매체로서 심층 보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후보의 복잡한 정책을 비교하고 공약을 검증하는 보도를 하기는 용이한 편입니다. 우리 신문들은 각 후보들이 정책과 공약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도하고 있는데요. 문화일보는 지난 13일자 대선 후보 5인의 정책 입장 분석이라는 기사에서 개성공단 재개 문제, 사드 배치, 한국의 핵무장, 법인세 인상, 재벌의 순환 출자 금지, 전교조의 합법화, 한일 위안부 합의 폐기 등과 같이 우리 사회에서 찬성과 반대가 분명하게 나뉘는 이런 21개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5명의 대선 후보들이 어떠한 입장을 갖고 있는지 묻고 응답을 받아서 보도를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후보 간의 정책 비교 보도는 유권자들에게 쉽게 정보를 전달하고 이해시키는 데는 유리하지만 지나치게 입장을 단순화시킬 경우에 있어서는 후보의 정책이 왜곡돼서 전달될 수 있으므로 그런 부분은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5인의 후보들은 정치, 경제 등 세부 분야별로도 공약을 발표하고 있는데 신문들은 후보들의 공약을 시리즈로 묶어서 특집 형식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최근 신문에서는 후보들의 복잡한 정책이나 공약을 다면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전문가 집단 토론이나 인터뷰를 통해서 정책과 공약을 검증하는 시도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문화일보는 지난 4월 12일부터
정치, 외교, 안보, 복지 등 각 전문가 집단이 각 당의 대선 후보와 그 후보 캠프의 전문가 그룹을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후보의 정책을 검증하는 보도를 시작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신문과 다르게 이제 방송은 대권 주자의 정책뿐 아니라 표정 또 말투까지 다양한 모습이 편집돼서 유권자들에게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각 방송사에선 후보별 정책 검증을 어떻게 하고 있고 또 주의할 점이나 문제점이 있다면 함께 말씀해 주시죠. 네, 방송의 선거 보도는 그날 후보의 행보, 후보 간의 네거티브 공방, 선거 판세 보도 등이 주를 이루고 있고 정책을 비교하거나 공약을 검증하는 보도는 적게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SBS는 4월 6일 뉴스에서 공약 평가에 주력해온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와 함께 대선 후보들의 핵심 공약을 검증한다고 밝히면서 문재인 후보의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확충 공약을 검증했습니다. 문 후보는 21조 원이면 해결된다고 했는데 단계적으로 취업하는 81만 명에게 5년간 지급하면 이 예산이 바닥남을 지적을 했고 새로 취업하는 공무원 17만여 명이 20-30년 근무할 경우에 투입되는 예산은 막대할 것이라고 하면서 공약의 현실 가능성을 비판했습니다. 채널A는 실제 공무원 준비생들은 이 공약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취재하면서 학원가에 사람이 더 많이 몰릴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우려의 시선도 전했습니다. 방송 선거 보도의 경우 그날의 후보 행보에 관한 뉴스가 많이 전달되면서 후보의 모습과 말투 등이 다양하게 편집되어 유권자들에게 전달되고 있어 후보의 이미지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후보의 도덕성에 관한 논란들도 방송에서 주로 다뤄지고 있는 선거 보도인데 이런 보도도 후보의 자질에 관한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방송의 후보 자질에 대한 검증 보도는 후보 캠프에서 발표하는 메시지를 단순 중계하는 수준이 아니라 방송사 스스로 객관적 사실과 팩트에 근거해서 메시지를 만들어 보도를 해야 보다 정확한 후보 자질 검증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네, 그런데 정책 검증에서 나타나는 보도들의 표현들을 좀 보면요. 다소 거칠고 부정적인 표현들도 적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대권 주자들의 검증 보도에 있어서 우리 언론의 바람직한 보도 태도 짚어주시죠. 네, 후보의 정책과 공약은 그 후보의 정권 수권 능력을 나타내는 가장 잘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정책과 공약의 질적 완성도가 낮은 후보는 정권을 잡더라도 제대로 나라를 운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중요성 때문에 정책과 공약은 사회 기여도와 실현 가능성의 두 가지 면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책과 공약을 사회 기여도와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검증하는 것은 여러 분야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기자 혼자의 능력으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책과 공약의 검증이 어려울 때 기자들은 정책과 공약을 정치 공방의 차원으로 끌어내리거나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없는 공약이라고 판정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론의 정책 공약 검증은 여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정책 검증 보도는 재미가 없다고 느끼는 시청자나 독자들이 많기 때문에 언론은 독자들이 흥미를 갖고 볼 수 있게끔 정책 검증 보도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선 후보의 정책 검증 관련 보도 자세하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제작진은 언제나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고 느낀 소감을 전화나 시청자 게시판 그리고 SNS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